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서 왜 이렇게 겨울은 추운 거야? 이런 얘기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겨울이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따뜻해지지만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가 유동치게 되죠. 오히려 극단적으로 추운 날씨가 생기게 되죠. 북극을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북극을 아주 증폭시켜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갑자기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과학을 보다 과학 정보를 통해서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내고서 책과3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185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을 내서 그림을 그려봐요. 평균보다 시원하면 시원해서 점점 더 파란색으로, 더우면 더워서 점점 더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해봐도 1850년대도 지금 173년 평균보다 더 빨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한 1960년대까지만 봐도 전체적으로는 파란색으로 그려져요. 1960년대부터 조금씩 더운 모양으로 그려지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완전히 새빨간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 누뚱이 어느 날 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2001년생이에요. 아빠, 내가 보더라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2001년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구는 뜨거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10대, 20대, 30대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지구에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올해는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작년 여름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겁니다. 올해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여름은 아마도 가장 시원한 3년에서 5년 중에 한 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을 충분히 즐겨야 돼요. 올해 여름을 즐기지 못해요, 영원히 여름은 즐기지 못할 겁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45도 넘으면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라는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은 45도 50도가 되면 실제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45도 50도에도 작동하는 에어컨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더워서 문제는 아닙니다. 폭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도 이미 우리는 식량 문제에 닥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10년에 갑자기 중동 국가들이 민주화됐습니다. 아니, 독재자 밑에서도 수십 년간 잘 살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민주화됐을까요? 그 전에 두 해 동안 2008년과 2009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폭염이 듭니다. 밀농사를 많죠. 밀은 선선에 잘 되거든요. 밀농사를 얼마나 뭉쳤냐? 반타작한 게 아니야. 15%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줄어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누가 문제냐? 그 15%를 싸게 공급받던 중동 사람들이 문제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지난 역사들도 그랬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8년에 러시아 혁명.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전엔 정치적 문제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전에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되면서 식량 문제가 닥쳤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로 인류가 멸망할 건가? 더워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는 지구에서 오랜만에 형성된 평화체제가 끝날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서 왜 이렇게 겨울은 추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겨울이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제트 기류가 약화돼요. 북극과 중위도 사이에는 제트 기류가 흘러요. 제트 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고속 바람띠 같은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자마자 공기 샤워기가 있잖아요. 바깥에 더울 때는 더운 공기 못 들어오게 하고 추울 때는 추운 공기 못 들어오게 하는 공기 샤워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제트 기류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지구온난화는 북극을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북극을 아주 증폭시켜요.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온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온 차이로 유지되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트 기류가 휘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온대 지방은 갑자기 추운 한파가 내리게 됩니다.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따뜻해지지만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지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추운 날씨가 우리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생기게 되죠.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지 모든 계절에 모든 지역이 따뜻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가 유동치게 되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폭염, 폭우, 가뭄뿐만 아니라 한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후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지구 지키다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에어컨 트셔야 돼요. 에어컨 적극적으로 트셔야 됩니다. 에어컨 틀면 너무나 더워지지 않아? 더워지죠. 하지만 이것을 참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못 참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60시간 연속 에어컨을 안 끈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값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한 5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안 그러던데 그런 집은요 빨리 에어컨을 바꿔야 돼요. 지구를 위해서 신형 에어컨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일입니다. 에어컨을 끄자고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기 조금 먹는 에어컨 만들어야 되죠. 그 전기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를 쓰면 되는 거지 에어컨을 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없습니다. 에어컨을 끄자고 그런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자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겁니다. 인류의 멸망이죠. 지금까지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살았던 생명들만 문제였죠.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말이 뭐예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지구는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 살았던 생명의 문제였죠.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생명, 그중에 최고 포식자인 인류의 문제인 거죠. 2025년 여름 실제로 유난히 모기가 없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모기 개체수를 조사했습니다.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상기후, 특히 기온과 광수 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초여름에 기온이 낮았어요. 모기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좋아해요.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활발히 활동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2025년의 5월은요 최근 30년 동안의 가장 추운 5월이었어요. 6월에서 7월 초까지도 기온이 낮고 모기가 번식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번식 속도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장마도 짧았어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빗물바지, 웅덩이, 화분받침 같이 모기 유충이 자라기 좋은 물 웅덩이들이 생기지 않았고 생긴 다음에도 자주 씻겨 나가거나 말라버렸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천적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에서는 개구리, 잠자리, 박쥐같이 모기 천적의 활동이 왕성해졌어요.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방역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죠. 모기 유충이 생기기 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졌던 게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드론, IoT 기반의 모기 트랩 등을 설치하면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SF 작가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죠.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을 SF 작가들은 옛날부터 상상해 왔습니다. 현실과 공상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기술 윤리, 안전 설계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인류를 멸망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오해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아닌데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AI가 인간이 준 목표를 오해하거나 과하게 해석해서 파멸을 낳는 시나리오 생성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인간이 AI에게 요구합니다. 기후변화 좀 막아줘 라고 요구했어요. AI가 생각해보죠.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막지? 기후변화 원인은 누구야? 인간이잖아. AI가 생각하죠. 좋아. 인간이 없으면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잖아. 인류 제거를 목표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AI가 전기, 통신, 군사 시스템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AI가 인간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력망을 차단해요. 도시가 마비됩니다. 인터넷을 마비시켜요. 정보가 단절되죠. 무인 드론, 핵무기 시스템을 해킹해요.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형 AI가 자율성을 갖게 되면요. 선제 공격이 AI의 계산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각 나라의 군사형 AI가 자율성으로 합리적으로 먼저 공격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게 되겠죠. AI가 요즘 생명과학과 또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AI가 생물학적인 무기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AI는 단시간에 수많은 유전자 조합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AI가 생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설계할 수도 있죠. 현실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나 면역 체계를 교란한 특이한 병원체를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복제, 또 자기 개선을 해서 AI의 지적 능력을 폭주시켜버리는 겁니다. AI가 스스로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지능 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인간은 AI가 판단하기에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I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 인간을 제거해야겠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요.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일찌감치 경고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AI가 심리전, 정보 조작으로 인간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직접 죽이지 않아도
AI가 인간을 조종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론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또 인간을 중독시키고 우울감을 갖게 하고 고립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가짜 정보, 선동, 갈등 조장을 통해서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어요. AI는요, 인간보다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AI가 정신과 의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진단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AI가 인간을 설득시켜서 인간 스스로 멸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AI가 이미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다가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I 리터러시,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 같아요. AI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AI를 매일 사용하고 있잖아요. AI를 구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게 사람이 쓴 글일까? AI가 쓴 글일까? 구분할 수 있는 판별력이 필요하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AI의 원리와 한계, 위험 요소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도 필요할 겁니다. 추천 콘텐츠, AI가 막 콘텐츠 추천했잖아요. 광고, 뉴스가 나의 감정이나 소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채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정보 선택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AI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조작된 리뷰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정보를 무작정 믿지 않고 다른 출처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양한 AI를 사용해야 돼요. 이미지, 영상, 뉴스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습관이 지혜로운 방어력입니다. 이게 AI 전에도 의심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과학적인 태도가 뭐냐?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세 번째는요, AI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AI를 만드는 건 기술자, 공학자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쓰는 앱과 플랫폼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AI 관련 법과 정책,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장에 AI를 어떻게 도입하는지, AI 때문에 생기는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기술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뭐가 필요하면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더욱더 이것을 공론화되고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사람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AI는 인간관계를 대체하려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훌륭한 건축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AI와 너무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AI에게 잘 잤니 인사하고 마지막에 하루의 인사도 AI 보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이미 인간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고 싶을수록 AI는 더 친절해지더라고요. AI 챗봇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실수, 감정, 모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것을 불편한 게 아니라 공감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AI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거는 학습된 모방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AI와 친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원숭이가 구석기 시대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다만 구석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표현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석기 사용 문화가 전승되고 있어요. 원숭이 사이에서. 진화적인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태국에 롱테일 마카크 원숭이가 있어요. 해안가에서 조개, 게 같은 걸요 깨기 위해서 돌을 사용합니다. 도구 사용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이게 세대를 넘어서 전승되고 있는 게 관찰된 거예요. 몇몇 집단은요, 도구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돌을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용된 돌 중 일부는 인류의 초기 구석기 도구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됐어요. 이 행동을 근거로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숭이들은 구석기 문화의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사실은 약간 과장이에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석기를 사용한 다음에 한 200만 년 후에는 농경사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거죠. 원숭이들이 200만 년 후에는 농경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걱정도 하고. 이건요, 순수하게 가정적 상상입니다. 진화는 매우 느려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인류가 구석기 시대 이후에 200만 년이 걸렸잖아요. 2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도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농경은요, 단순히 똑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죠. 직립보행도 필요했고, 정교한 손도 있어야 되고, 언어도 필요했고, 집단적인 협력, 장기 기억, 미래 계획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200만 년 후에 농경을 할 수 있는 기후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현재
원숭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카크 원숭이, 침팬지, 보노보 등은요, 도구를 사용하지만 인간과 달리 세대를 넘어 전파하고 개선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경을 위한 생태적인 압박과 환경 요인이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인간들은 그때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생태적인 환경, 그 다음에 진화적인 인구 증가라고 하는 환경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숭이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년 후에 원숭이가 농경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희박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죠. 원숭이가 구석기 시대에 진입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신 분들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인간처럼 지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것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적 틈새가 이미 인간에 있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유인원이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숭이도 안 되고 유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지구의 모든 경쟁력을 압도하는 존재예요. 진화하는 도중에 대부분의 시도가 좌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숭이와 침팬지가 인간처럼 되려고 해요. 인간에 의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해서 지능을 강화한 유인원이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죠. 그것은 과학윤리, 생명권,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멸종을 걱정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없을 뿐인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법과 조례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방의회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구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이 지방의회와 국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내십시오. 우리에겐 법이 필요합니다.